우리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한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할게요. 멸종 위기, 멸종 위기 1급. 1급 네. 문화 심리학자.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호모 피델리스, 네. 종교를 대한, 비롯해서 네. 이제 믿음의 인간, 네. 믿으려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오히려 그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네.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이제 단순히 그냥 한일 간의 비교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있는 심리도 네. 알 수가 있고. 예. 근본적인 이유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인데 이게 첫 장부터 센 거 나오더라고요. 야동의 나라 일본, 네. 먹방의 나라 한국. 너무 깊이 있는 이제 이야기가 일단 그거는 조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일본이 성진국이 됐을까?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네. 성적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선진국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성인식 자체가 일본이 이제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제 자유롭다고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거나 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옛날부터 네. 우리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측면이 있고 또 성산업도 상당히 일찍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에도 막부가 임진왜란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에도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유곽, 그러니까 요시와라라는 구역에 이제 유곽이 대규모로 건설이 돼요. 남성 노동자 그리고 이제 참근 근무제라고 참군 교대제라고 그 에도 막부의 그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1년 정도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당수의 이제 무사들이라든지 수행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뭐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곽이 대규모로 건설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산업이 발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뭐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그런 이제 성산업 매춘이라는 것이 일본의 근대화에도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대화에 성산업이 기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매춘 여성들을 좀 수출을 하기도 했고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뭐 서구 유럽 사람들한테 수출이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요, 아니면 그 여성들이 해외로 그 해외로 보내는 거죠. 아니 왜 우리 산업역군처럼 파독 광부나 간호사를 우리가 보낼 때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돈이 거예요?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 뭐 내부적으로 충당도 했지만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수출을 해서 이제 보내오는 돈을 가지고 상당 부분 근대화에 사용됐던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 존재했었던 측면이 있고 또 7, 80년대 이후로 이제 영상 산업이 크게 발달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장비가 예전에는 뭐 영화 산업처럼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홈 비디오 촬영식으로 영상 산업들이 상당히 또 크게 세계적으로 발달을 했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성산업과 포르노가 이제 또 접목을 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일본이 복잡한 것이 그 대부업이 있습니다. 그 대부업을 상당 부분 야쿠자들이 손을 댔는데 야쿠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미끼식으로 이 돈 못 갚으면은 출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배우들을 모집이라고 하는 출연을 네네네 그런 식으로 들어온 측면도 있죠. 뭐 몸으로 갚아라, 뭐 거의 이런 거네요. 네. 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본이 이제 성진국의 위상을 갖게 됐죠.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아예 떠나서 그냥 나라 전체가 에도막부 시기부터 성은 원래 사고 팔 수 있는 거야라고 인식을 했고 또 이게 성산업이 또 합법화가 된 거고. 그렇죠. 합법과 불법의 뭐 경계를 타면서. 근데 그 일본에는 여기 책에도 쓰셨는데 혼욕도 많았고 왜 그 요바이라고 하는 동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처녀 누구 가고 뭐 이렇게 밤에 몰래 들어갔다 오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있었다고.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들의 방에 침입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성범죄. 그렇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그 도덕 윤리적인 관점도 상당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고립된 지역이 옛날에는 많았고요. 또 이 고립된 지역들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 상당히 부족했고
또 이런 결혼을 하기가 이제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런 쪽에서 이런 이제 요바이라는 식의 결혼 방식 또는 이제 인구 유지 방식으로서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그리고 또 무슨 손님이 오면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에스키모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에스키모 같은 거죠. 이제 이 지역에는 마땅히 결혼할 남자들, 남녀의 수가 충분히 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동네에 유전자 풀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아무리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네네네. 이게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제 굉장히 오랜 뭐 세대에서 세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성진국이 된 일본인데 정작 네. 그 성적인 어떤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게 성적 만족이라든가 이런 게 낮긴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한다기보다는 네. 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건전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네. 게 아니라 개인의 욕구들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대신 보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인관계 욕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일본 사회가 상당히 그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불안인 거죠. 아. 잘못 행동하면은 나쁜 평가를 받고 뭐 이지매를 당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안도가 높은데 그런 이제 불안이 높으면 그 불안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불안을 해소할 때 이런 이제 성적인 자극, 이제 포르노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충족을 하지 않았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인 관계에 대한 그 불안도가 높다. 그러니까 항상 스미마생. 네. 그걸 뭐 하루에 한 100번 이상은 그렇죠. 듣는다면서요.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폐해가 되는 건 아닐까. 또 내가 하는 행동이 항상 이 지역 사회라든가 사회에 대한 기여라든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압력이 상당히 높은 사회죠. 근데 그게 한켠에서는 또 욕구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개인적인 욕구는 아무래도 충족이 안 될 테니까. 근데 그거를 또 약간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땐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이제 소위 우리가 오타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뭔가 하나에 푹 빠져들고. 네네. 아니면 약간 이게 성적인 것도 조금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네. 가학적으로 가버리는 것도 그렇죠. 있을 수가 변태적인 있겠고. 느낌으로. 물론 그걸 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왜 그 초식남 이런 것도 한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이제 일본 사회가 그 성 역할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보수적인 네. 사회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는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상당히 강했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또 한국 사회의 특징은 또 이런 과거의 가치관들이 상당히 빨리 변해간다는 점이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옛날의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가 삶의 방식들을 좀 유지하는 쪽에서 또 얻는 안정감, 이걸 또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봐도 그 네. 귀멸의 칼날 혹시 아십니까? 아니 잘 못 봤습니다. 네. 그 탄지로라는 칼 쓰는 네. 소년이 있는데 혈귀라는 그 뱀파이어도 아니고 같은가 그런 괴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사가 이제 장남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뭐 그런 그 압력이라면 압력, 이제 사람들은 그걸 또 내면화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한 사회죠, 일본이. 그거를 이제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장남은 그렇죠, 예. 이래야 하니까 나도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나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고 표현을 긋고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야동의 나라라고 네. 한다면 한국은 먹방의 나라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유난히 먹방이 많이 발전한 걸까요? 많이 그렇죠. 이제 먹방이 그 먹방이라는 우리말 그대로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사전에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는 역시 이제 한국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그 소비량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상당히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뭐 육류, 생선류, 어패류 뭐 할 거 없이 다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충족하는 것이 뭐 식욕이라든가 이런 영양학적인 측면 외에도 네. 역시 이제 대인관계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아, 먹는 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네네. 우리 항상 하는 인사말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먹는 게 이제 인간관계 매개이자 대인관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대인들이 바빠지고 이제 나 혼자 산다 식의 삶의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남이 먹는 거를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바빠지면서. 네. 먹방 보시는 분들 이제 많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퇴근해서 혼자 나 먹을 거 시켜놓고 먹으면서 이제 남의 먹방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마치 그쵸. 같이 먹는 것처럼. 심심하지 않게. 네네. 근데 그것도 과거에는 대인관계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점점 그게 더 이제 네. 혼밥으로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먹방을 또 보게 되고. 네. 대리만족을 또 하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안녕하셨습니까도 뭐 밤사이에 뭐 별 문제 없으셨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였고 식사하셨습니까? 네네. 라는 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좀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네네. 인사였다고 하고 가끔 보면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맛있게 드세요가 아니라 많이 드세요. 네.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 살던 시절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 기억이 남아있는 한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은 친구네 어머니가 이제 많이 먹어라.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먹는 거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이고 재밌습니다. 또 이 책에서 보면은 센 언니들의 나라 한국, 예. 귀여운 소녀들의 나라 일본. 네네. 근데 일단 일본이 남성적인 사회고 한국은 여성적 사회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라는 게 정의가 그러니까 성 역할에 대한 생각. 성 역할. 예, 그래서 남성은 이래야 되고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수록 남성적인 문화다라고 보는 거죠. 남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이 될수록 남성적 사회. 그게 일본. 그렇죠.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일본이 한 50여 개국 조사를 했는데 제일 높았습니다.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한 중간보다 낮은 정도로 그 남녀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이 덜 구분되는 사회에 속하죠. 아하. 약간 또 모계 사회? 예, 이제 우리가 모계 사회적인 측면이 있는 게 조선 중기 정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여자 동네에서 살았어요. 소위 이제 처가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 율곡 이께서 이제 신사임당 동네에서 사신 거죠. 외가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독립을 하는 식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는 그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라든지 외삼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또 여성적 사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그 아이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한국 여자 아이돌들은 상당히 이제 센 언니 컨셉이 많은 거죠. 블랙핑크라든가 춤도 막 파워풀하게 추고 에스파 뭐 그 장원영 씨 있는 그룹이 뭐죠? 아이브. 아이브. 상당히 이제 센 컨셉으로 많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세고 한데 칼군무. 일본 그 여자 아이돌들은 굉장히 소녀소녀한 카와이한 이런 컨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은 이런 이제 센 그 한국식 여자 아이돌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무섭다라는 인상까지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여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블랙핑크 보면 무섭나?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자 아이들이라든지 에스파 뭐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뭐 센 언니처럼은 안 보이는데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강하다 상당히 이렇게 보는 강하다. 거예요. 근데 일본은 더 여자하게.
굉장히 소녀소녀한. 여자력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일본에는.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그 원어 자체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네. 원어는 그냥 내가 뭐 여성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원작에서는 사용된 표현인데 그게 이제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지표처럼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핑크색 옷을 입고 뭐 네. 샤랄라한 옷을 입고 이제 남자 옆에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남자들하고 뭐 밥이나 술을 먹다가 남자 잔이 비면은 채워준다든가 뭐 묻으면은 닦아준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까울수록 여자력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일본에서. 예. 이게 한 2015년, 16년 뭐 요때쯤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거의 그렇죠. 뭐 술자리에서 왕따 나중에 막 뒤에서 언니들이 네, 화장실로 뭐 오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그렇죠. 뭐 남자 뭐 묻었다고 회식 자리에서도 과장님 뭐 닦아주고 네. 먼저 술 따라 요즘에 그랬다가는 네. 이게 일본하고 이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일본에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이 뭔가 남성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뭐라 전통적인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라면서요. 그게 좀 이제 전통적인 일본 여성들의 이미지였죠. 네. 야마토 나데시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야마토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야마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데시코가 그 전통 여성상 항상 이제 순종하고 남편한테. 그래서 뭐 남편이 퇴근하면은 뭐 맥주 또는 목욕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맥주 먼저 한잔 하실래요? 뭐 목욕부터 하실래요? 그래서 그걸 하고 뭐 씻는 동안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서 상당 부분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문화라는 게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알게 모르게 이제 어딘가에서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여자력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 후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현대화된 것과는 별개로 이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꽤 남아 있구나, 꽤 지속이 되는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걸그룹 문화도 그렇고 한국은 센 언니들의 나라로 보이는 거. 그 수우파 이런 거 보면 아주 그냥 그렇죠. 기겁을 하겠네요. 수우파에서 그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는 말이. 근데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뭐 다양성은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다양하지는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뭐 이러겠네요. 근데 먼저 그런 뭐 성문화나 이런 게 개방된 것 치고는 성평등적인 거는 굉장히 좀 더뎠던 거네요. 그게 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한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정도가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시대인데 요때 정도의 기록만 봐도 상당히 그 평등했던 문화입니다. 일본이.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적인 제도적으로 상당히 여성들의 권리가 높았었는데 제 그 가설로서는 그 에도 시대 이후에 이제 성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의 어떤 좀 권리가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걸 일종의 남자들이 막 지배하는 대상 막 이렇게 또 여겼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도 좋고. 근데 게임하는 그 형태 가지고도 또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더라고요. 온라인 게임의 한국, 콘솔 게임의 일본. 게임 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콘솔 게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콘솔 게임의 특징이 이제 나랑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혼자 자기 방에서 나 혼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건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PC방에 간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 연결을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하는 게임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규모로 같이. 공성전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콘솔을 하는 이유가 이것도 뭐 혼자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굉장히 크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온라인 게임의 이제 특징이 이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 내에서 굉장히 질서를 잘 지켜요. 온라인 게임에서도요? 질서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줄 서 있고. 그 이제 저는 그 거상이라는 게임을 옛날에 했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유저들끼리 뭘 사고 팔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위에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말풍선을 띄워놓거든요. 뭐 팝니다.
그래서 그런 장터 같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 쫙 모여 있는 데가. 그럼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러나 이제 자기 말풍선은 남한테 가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서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쫙 이렇게 줄 맞춰 서 있는 거죠. 온라인 장터에서도 네. 줄 선다고 그렇게 네. 질서 지키고 예. 새치기 안 하고. 예.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막 욕하고 유저들끼리도 막 이제 귓말 보내서 뭐, 몇 살이야 어디 사냐 나와 해가지고 뭐 현피라고 이제 현실에서 막 만나서 싸우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게임 안에서는 젠틀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좀 힘들어하는 게 있죠 일본 사람들이. 아 거기에서도 그 대인 관계를 네네. 조금 더 두려워하고 네. 내가 피해를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온라인에서도 네.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대규모로 같이 하고 PC방 친구들이랑 몰려가고 온라인으로 다중 접속 게임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게 또 많았던 거고 그게 더 이제 맞는 거죠 문화적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게임을 잘 하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그 게임 순위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항상 위에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자본의 힘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게임 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순순히 이제 게임력만 놓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이게 게임 대회가 된 게 사실 우리나라가 원조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임요한 선수 막. 네. 예. 뭐 세계 랭킹 100명 중에 뭐 50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고 그랬었죠. 옛날에 저기 뭐야. 쌈장. 네. 쌈장이라는 사람도 있어. 이거 그 인터넷 초창기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그럼 잘하는 이유는 뭐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 이기고 싶다는 욕구. 네. 이제 지기 싫다는 욕구. 이제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 우리나라 게임의 전통 게임의 3세판이라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내가 해서 져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겨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걸 해도 이길 때까지 하는 그런 문화적 습관인 거죠. 그것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승부욕도 있고. 네. 딱 그냥 한 30분만 해야지. 그게 안 5판만 해야지가 아니라 예. 이길 때까지. 네. 깰 때까지. 네. 끝판왕 나올 때까지. 또 이제 이겨도 어떤 깔끔한 상태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 찝찝하게 이기면 한 판 더 해. 거의 깔끔한 상태로 이기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예. 또 기분 좋으면은 이 엿에 몰아서 한 판 더 해. 이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더라고요. 네. 주체성 자기가 예, 이게 이제 문화심리학적 개념인데요. 네. 그 자기상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개념이. 자기관.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라는 건데 특히 이 주체성 자기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성 자기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대상성 자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상성 자기는 이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 쪽에 있다.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주체성 자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이제 참견하고 싶고 오지랖 부리고 싶고 해서 내가 이겼으면 좋겠고 남의 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쪽으로 그 문화적 동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셀수록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질서를 안 지킬 수도 그렇죠. 있고 자의적이 되니까요. 남의 어떤 그 영역을 무시한다든가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일본은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예.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오지랖에 대해서도 네. 우선은 아까 그 온라인 게임 할 때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욕 안 하나요? 예. 욕 자체가 일본어에 별로 없죠. 욕 자체가 없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바카, 예. 바가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바가야로인데요. 다 연결하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말과 사슴입니다. 약하다. 굉장히 약하죠. 이런 말과 사슴. 네. 데미지 안 갈 것 같고 충격 안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칙쇼는 이제 축생, 짐승이죠. 축생. 네. 짐승. 이런 짐승. 네. 내지는 뭐 전혀 데미지 없네요. 쿠써 하는 게 이제 똥 이런 건데 이제 똥 해봤자 타격감 1도 없지. 타격감 없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욕이 뭐 아이고, 신체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뭐 거의 그렇죠. 폐륜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창의적이야. 네. 한국 사람들은 욕이 엄청 창의적이죠, 진짜. 되게 다양하죠. 네. 외국 사람들도 엄청 놀란대요. 네. 그러니까 영어 욕으로 해봐야 뭐 F 뭐 몇 가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왜 에미넴 뭐 랩 이런 거 들어봐도 나왔던 욕 또 나오고 뭐 계속 네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욕으로 우리는 노래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때 또 새로운 욕이 시대를 반영하고 또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욕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욕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일단은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더 뭐 못됐다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이제 초보적이고요. 인간성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이제 표현의 도구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의 방법. 도구, 표현의 방법.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기분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 욕을 기분 나쁠 때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때 하죠. 기분 좋을 때도 하고. 이거 참 한번 쓰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네. 참 못하겠다. 그렇죠. 제가 다른 데서는 좀 했었는데 또 관계에서 또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진행자님 고등학교 동창들을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보신다. 만나면 뭐 그죠. 욕이 나가지 저 새끼 하죠. 그럼 이제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관계 내에서의 우리의 정을 상징하는 욕이 그게 이제 수단이 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일본이 이제 사무라이 문화이기 때문에 욕을 잘못하면은 칼로 베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화적인 이유에서 욕을 개발을 덜했던 거죠, 우리보다는.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친구 만날 때 욕 안 하나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욕을 안 하고 서로 우리는 이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친분의 표시고 가까움의 친근감의 표현인데. 친근감의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만큼 그렇게 끈끈하고 그런 식으로는 이제 일본 사람들의 관계가 또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드라이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좀 강조하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에도 보면 왜 그 야쿠자 영화라든지 사무라이 영화, 무서운 영화들 보면 그런 데서 욕이 안 나오네? 그냥 베어버리고 말투라든지 아니면 직접 칼을 쓴다든가 말투가 있습니다. 야쿠자 말투라는 게. 괜히 목소리 깔고 벙벙거리는 거. 근데 그 욕의 사회적인 기능도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계에서의 이제 그런 기능이죠. 이제 우리 관계를 나타내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 그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손님한테 욕을 한다는 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서비스이긴 한데 그걸 들으러 또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할머니가 어떤 뭐 손자라든가 손 아랫 사람들한테 뭐 함부로 하는 그런 그 편안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할머니 같고, 진짜 우리 이모, 고모 같고. 그런 그 관계의 매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매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욕을 할 때 본인의 마음을 풀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이제 깜짝 놀라거나 위협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육두문자가 나오잖아요. 그 또 자기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허세의 측면도 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보이는 이제 그 저변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험한 욕을 해도 칼은 쓰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도 있는 거죠. 욕은 대차게 많이 하는데 칼은 쓰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을 걸 아니까 이렇게 욕을 또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항상 초등학교 앞에 가면 초등학생들도 욕을 많이 해요, 남자애들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초등학교 남자애들 문화가 그러면서 서로의 또 힘을 키워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키우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허세. 자기 객관화도 하고 그렇죠. 맞고 싸우고 하면서. 이런 또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랑 또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게 사람을 믿는 한국인, 시스템을 믿는 일본인이 단락도 있네요. 신뢰의 어떤 문화적 차이인데요. 그 신뢰도 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이제 한국의 사회기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답변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사실 한국 문화는 상당히 그 서로에 대한 암묵적인 신뢰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디서 아실 수 있느냐 하면은 찻집 같은 데서 노트북 놓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자리 맡아놓죠. 길거리에 가방 놓고 갔다 와도 있고 그대로. CCTV의 발달도 관계가 없진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놓고 가도 누가 안 훔쳐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믿음.
이제 사적 신뢰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적 신뢰 수준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그런 사적 신뢰가 많이 없어요. 그래. 다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지만 대신에 이제 일본은 어떤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시스템 내에서 뭐 국가라든가 뭐 금융이랄지 그건 이제 일본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그 하는 일에 대한 태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 사회에 대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는 거다.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일본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제 사회 시스템은 근현대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좀 불안했잖아요. 네네. 일제강점기라든가 예. 뭐 6.25 이후에도 뭐 이제 독재 정권들을 겪으면서 시스템을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 시스템보다는 우리끼리 우리 아는 형님인데 이거 잘 해봐라. 뭐 아는 누님의 뭐 조카인데 같이 일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적 믿죠. 관계에서 현대 사회가 발달해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적 신뢰 부분은 높으나 공적 신뢰는 낮은 게 아닌가. 이해가 가네요. 네. 이 공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좀 아픔을 많이 겪어봤고 네. 그래서 사적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또 이 책에서도 지적해 주신 게 우리나라 범죄 1위가 사기. 네. 이게 또 너무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 믿는 사람을 등치려는 사람들도 그런 있는 이제 거고요. 신뢰를 거꾸로 이용을 하는 거죠. 나쁘게.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믿어줄 것이다. 잘 믿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요즘에도 뭐 유튜브 여전히 또 그런 네. 사기 광고, 네네. 가짜 리딩방 네.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 일본은 이른바 그 시스템, 네. 매뉴얼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적인 믿음보다 네. 시스템에 대한 그렇죠. 그런 어떤 그 관리 매뉴얼을 훨씬 더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그 공적 신뢰, 그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는 약간 허점이랄까? 약간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식 신뢰, 공적 신뢰에는. 그게 뭐냐면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불안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매뉴얼이 없을 때 살짝 좀 부추겨주면은 상당히 좋아하면서 그쵸. 그건 내가 할게 막 나옵니다. 더 잘하죠. 예. 사용 설명서를 제일 안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예. 박스 까자마자 집어넣는. 내가 한다는데 뭐 이제 이런 네네. 마인드라면 일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책임을 굉장히 넘기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재난이 네. 벌어졌을 때도 그게 매뉴얼에 있으면 착착착착 대응을 정말 그렇죠. 잘하는데 네네. 매뉴얼에 없었던 거면 다 그냥 네. 뻥 떠있고. 예, 멍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 매뉴얼이 먹혔던 때로 돌아가는 거죠. 공문서 수기로 해서 갖고 오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네. 앞에서도 어떤 테두리를 긋는다고 해주셨고 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데 네. 그 안에 있을 때도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게 또 일본 사람들인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라고 그냥 답답하게 그냥 매뉴얼 쳐다보고 있냐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그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많이 문제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집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출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일본은 그 히키코모리라는 이제 선을 긋고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집을 나갈 때 네. 일본 청소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네, 그 동기의 방향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 물론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네네네.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네. 일본 사람들 외톨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스케일이 너무 큰 차이가 나. 네. 우린 늘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답답해. 안 변하고 그러면 아우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나가고 싶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상황이 안 풀리고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겠다. 신기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도 뭔가 답답하다고는 하는데 답답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좁은 곳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답답하다가 아니라 어떤 외부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적 증후군, 문화적 정신병 중에 그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무섭다. 네. 이런 식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피해를 무서워서. 줄까봐. 예.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나가서 내가 해를 입을까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공공장소 나갔다가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게 말하면 내 존재 자체가 민폐니까. 그래요. 우리는 좀 생각하기 정말 힘든.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사실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저 사람 때문에. 뭐 나라 탓이다, 뭐 사회 탓이다, 누구 탓이다로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못했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 탓일까봐. 네네. 그래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매뉴얼만 따라서 하게 되고. 네. 근데 그 매뉴얼이 없으면 또 우왕좌왕하게 되고. 네. 야,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뽕 콘텐츠가 사실 또 유튜브에서 요게 좀 조회수가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도 국뽕은 있겠죠? 있죠. 예. 사실 국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 80년대 우리가 미국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엄청난 미국뽕이었잖아요. 미국은 뭐 하여튼 뭐 세계를 다 지키고 자기네가 드라마 끝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가고 이제 이랬던 나라고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또 이 소위 중뽕 중국 사람들의 이것도 상당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화 보편적인 동기에 가까운데 이런 그 자국뽕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느냐가 이제 문화적 차이를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 그거부터 차이점을 여쭙기 전에 국뽕 콘텐츠가 일단은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나라나? 그게 이제 사람들의 자존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자존감과 내가 속한 집단에서 오는 자존감이 있는데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자존감을 충분히 뭐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얻겠지만 이게 어려운 분들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그 자존감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줄 알아?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존감을 끌어오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좋다. 그거 가지고 내 자존감을 충당을 하는 거죠. 국뽕 콘텐츠나 그런 거를 보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이 뭐 GDP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양극화가 세상에서 제일 심한 나라잖아요. 제일 그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메리카는 그레이트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 견디는 거죠. 그러게요. 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그게 또 견디는 힘이 되는 수도 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국뽕의 강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국민적인 자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국뽕 하는 것 같은데. 한 국뽕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유튜브가 유행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국면 한가운데에서 국뽕이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거고요.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예. 사실 그 이전에는 국뽕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국 폄하에 가까운 측면이 좀 있었지만 우리를 자꾸 이제 지켜 세우는 거에 낯설어 하는. 낯설고.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막 이런 식으로. 별거 없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한 90년대만 해도 조금 이제 자부심을 갖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족할 수준에 올라왔던 게 이제 코로나 인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콘텐츠를 하면 댓글에 이제 그런 거 붙습니다.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너무 국뽕 아니냐. 근데 한편에서 보면 냉정하게 되게 이게 잘하는 거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시죠.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무 국뽕 아니냐 막. 그런 심리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한국의 국뽕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조금 이제 남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근데 그럼 일본의 국뽕 정도는 어때요? 일본이 그 이제 80년대 버블 경제를 겪으면서 이제 소위 일본의 국뽕이 상당히 올라갔었죠. 그때는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 이런 그런 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막 이제 대학생들도 돈 펑펑 쓰고 이제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이후로 이제 점점 일본이 뭐 잃어버린 N10년을 겪으면서 상당히 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불안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이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고 더 이제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도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본의 국뽕이 좀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왜곡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는 것을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까지 느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본은 수돗물이 나온다네 라든지 일본은 사계절이 있다네 라든가 일본에
일본의 택시는 문이 자동문이지 뭐 이런 거. 자동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걸로 국뽕을 네네네. 느낀다고요? 객관적이지 않은 것까지. 별로 국뽕을 느낄 게 너무 없나 본데 그럼?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상당 부분은 일본이 그 자부심을 누려왔던 것을 네. 다른 나라가 대체한 부분도 있고요. 별걸로 다 국뽕. 그러니까 전자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한국이나 중국이 됐으니까. 자동차 산업도 요즘 뭐 그렇고 워크맨 이런 거 갖다 국뽕을 느끼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좀 가끔씩 그런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네네네네. 그러면서 거의 어떤 그 우리가 쌓아왔던 것이 리셋된다라는 느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 왔지만 이게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네네네. 자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렇게 막 상당 파괴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무의식적인 불안이 굉장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국뽕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이제 국뽕과 같이 나오는 게 이제 혐한. 네, 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책 파는 서점의 네. 한 구역에 이제 혐한 코너들이 존재할 만큼. 아, 진짜로요? 혐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이 팔리고. 그 혐한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책에서도 반일, 혐한 이걸 네. 비교해 주셨는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혐오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냄새 나는 거 뭐 보기 싫은 거를 싫어하는 듯한 그런 네네.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쟤네들이 저질이고 사람들이 미개하고 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혐한의 근본적인 심리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자꾸 불안하고 자꾸 이제 어려워지고 사실 그 GDP라든가 이런 구매력 지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 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일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전처럼 한국은 우리 밑에였으면 좋겠고 그런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한국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과 한국을 혐오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렇죠. 더 낮게 보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손상된 자존감을 보충하려는. 약간 이것도 왜곡된 문화네. 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80년대의 경제 버블 당시에 국뽕도 거의 치사량을 넘어가는 그 버블까지 갔다가 그렇죠. 그게 다 꺼진 거고 하다못해 자동문 하나에도 국뽕을 느끼다가 안 되겠다. 옆에 나라 어디 있어? 한국 일로 와봐. 너네는 좀 우리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 밑에여야지 편한 우리가 거죠. 마음이 편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현실을 알려주면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막 충격을 받는다면서요. 막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보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한국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왜 그러냐고 막 언짢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Z세대, MZ세대가 보는 대한민국과 기성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 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제가 국뽕 하나 알려드릴까? 약간 일본의 그 택시 자동문 같은 국뽕인데 얼마 전에 스티븐 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우? 미국의 어떤 토크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엘리베이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기능을 왜 우리는 생각을 못했을까? 국뽕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충분히 악플을 다시지 않으셔도. 또 하나가 교육 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는 오냐. 일본 부모는 칼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같아요. 문화가 이제 예전부터 쭉 전생이 되어 오는데 그 문화를 후속 세대들한테 전달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가치관, 어떤 그 행위 양식을 자녀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화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일본 부모의 그 양육 태도하고 한국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오냐 소위 말해서 이제 기 살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기가 죽지 않게. 그래서 막 요새는 이게 안 좋게까지 흘러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애를 혼냈냐 뭐 이렇게까지. 왜 우리 기주의고 나오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건 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나온 측면이고요. 근데 일본의 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그 일본적인 가치관,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더 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교육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일본 교육의 문제는 어떤 연령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자신감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놓치게 한다는 거. 항상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없고 내가 뭘 하면은 욕을 먹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를 내면화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억압이 돼서 그렇죠. 억압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네네네. 또 일본 사람들 봤을 때는 그렇게 크는 게 또 편안한 거고. 그게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일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 집단주의가. 네네. 아니 그래서 책에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 타는 게 민폐라고. 지하철 대표적인 민폐 탑 10에 꼭 들어가는. 아니 애를 데리고 당연히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는 건데 네네네.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서로 싫어해요? 그렇죠. 영역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영역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다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막 하면은 이게 이제 민폐라는 생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아기가 울고 그러면은 아기 엄마들이 막 내립니다 바로. 우리는 그냥 타고 가잖아요. 아기 울어도.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이러고 있고. 그냥 달래고 근데 바로 내리더라고요. 그래야만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안 내리면 막 쳐다봐요. 내릴 때까지 거의.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느냐. 네네. 그게 아기인데 우리나라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의 경험담도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는 뭐 아기가 울고 있으면은 막 여러 가지 참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아유 왜 그 엄마 왜 힘들게 하니 이놈 자식 이렇게 혼내는 분도 계시고 막 뭐 틀어서 보여주는 분도 계시고 뭐 보고 막 까꿍 이런 거 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그 사적 신뢰, 타인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 애 엄마가 일부러 애를 울리고 뭐 여기 지하철에 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애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일본하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갓난아이의 울음에 더 즉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워낙 당연하게 그래 왔으니까 애기 울면 바로 일어나서 뭐 해주고 뭐 챙겨주고 다시 재우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서양 사람들 기록부터 나와요. 이렇게까지 애들을 정성스럽게 키운다고라는 거를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애가 울면 당연히 엄마가 달려가서 챙겨주는 게 당연한데. 예, 이제 서양 문화에서는 거의 다른 방에 재우고 또 울어도 뭐 몇 분까지는 괜찮다라는 게 이제 육아 상식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우는 방에다가 이렇게 감지기 같은 걸 설치를 해놓고요. 15분 동안 울어도 애가 울음이 안 그치면은 그때는 가본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울다가 안 오네 하고 도로 잘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애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같이 재우고 또 애가 뭐 낑만 해도 가서 챙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저희도 그렇게 키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가치 있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믿음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커가면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국제 결혼한 국제 커플 이런 갈등이 좀 많습니다. 많이 갈등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서양 남편들을 만난 친구들이 이런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같이 재우고 바로바로 뭐 해주고 그러면은 애를 망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남편들은 나오고 한국 아내들은 이런 정도 없는 놈 하면서 싸우고 애기는 같이 재워주고 같이 챙겨주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들도 같은 방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만 또 볼 수 있는, 일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제 그 아이의 자립이라는 측면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시간이 되면은 뭔가를 내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사유리 씨 나오는 프로에 보면 이제 젠을 키우잖아요. 아들 하나. 근데 이제 그 이 닦는 거 가지고 되게 사유리 씨가 뭐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기가 이 닦기 싫어하면 오늘은 그냥 자 뭐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빠들이 그러죠. 아무튼 이제 그럴 때 사유리 씨는 끝까지 이건 닦아야 되는 거다. 철저하게.
보내시더라고요. 규율. 네네. 근데 이러한 자녀 교육 방식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람으로 어른으로 커 나가고 네. 그 사람이 또 사회적인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건데 네네네. 이게 또 쌓이고 쌓이면서 또 문화적인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또 교육이 또 중요한 거고 네.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선을 네네.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아까 잠깐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편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도 그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양에도 뭐 남유럽,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웃집 사정 잘 알고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 문화의 독특한 점은 이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동네나 이제 혈연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고 이제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게 뭐 우리 그 뭐 길가에 뭐 유리병 싣고 가다가 엎어져서 막 난리가 나고 이제 네네네. 음료수병, 소주병 같은 거 옆으로 와장창 깨졌을 때.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치워주고 누구는 수신호 교통 정리해주고. 네. 이제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과거에 그 지하철 같은 데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바로 옆에서 누가 들어가서 건져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에 대한 생각 때문인데요. 네. 그가 쓰는 표현 중에 남일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셨나요? 그 위험한데 남일 같지 않아서 저 부분이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조카 같고 나도 모르게 거기 뛰어들어갔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데 타인의 남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순간 어느 조건이 되면은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만난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생각이 이제 문화에서 온 것이고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참견을 만들어내는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네. 사실 이제 그 참견이나 오지랖 중에는 기분 나쁘고 되게 싫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은 저게 이제 내 동생 같고 내 조카 같고 내 아들 같고 물론 이제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를 또 이제 Z세대들은 특히나 싫어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뭐 명절 때도 뭐 사촌이 됐든 어디 뭐 삼촌 고모들이 뭐 취업은 했니 결혼은 네네. 언제 하니 이런 거 묻는 것도 이제는 뭐 이제 좀 하면은 안 되는 걸로 네. 이제 선이 좀 그어지기는 하는데 댓글을 쓰는 심리도 비슷한 거라고요. 댓글은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남일 같지 않은 사건에는 이제 내 일처럼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려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주체성 자기. 주체성 자기랑 비슷한 거구나. 사실 이제 익명성이 강조되는 공간이고 인터넷 공간은 또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실질적인 나의 생활 공간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방구석에선 네, 그렇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내가 답글로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의 댓글 문화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포털의 그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네. 여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달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추, 비추 뭐 이런 공감 표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달돼 있다는 게 그걸 사람들이 이제 원하기 때문이죠. 원한다. 네. 프로 참견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의견을 내가 뭐 주도를 한다든가 공감이라든가 추천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내 의견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이것도 이제 상당히 거기서 또 희열을 좋은 느끼고. 거죠. 예. 그리고 일본에는 이런 오지랖이라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참견을 민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남이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꺼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네네. 안 도와준다고. 아니 아까 그 유모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왜 전철 같은 데서 이제 플랫폼하고 전철 사이에 틈 넓으니까 네네. 우리는 유모차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일본은 그런 걸 안 도와준다면서요? 그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잘 안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남의 도움을 스스로 도움 받는 쪽에서 꺼리는 측면도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반드시 이걸 갚아야 돼요.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안 되고 이거를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걸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날 도와준 그 사람한테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밥 한 번 내가 살게. 이것도 굉장히 꺼려요.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나도 사야 되니까 예. 왜 살려고 하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도움을 줘야 할 때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땐 또 받아야 되는데. 네. 심지어 구급대에게 구조대도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네,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이제 일본 뉴스를 보다가 찾은 장면인데 뭐 잔해에 깔려가지고 한 2주 만에 발견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이 구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인터뷰를 할 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인 주체적으로. 네네.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예. 뭐 이런 죽을 얘기를 뻔했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그 인식의 구조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그래서 일본은 더치페이 이게 일본 말로 와리깡. 네네. 와리깡이 그래서 기본인 거라고. 네. 이것도 잘라서 민폐. 쪼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자판기에도 한 사람이 계산을 하면 바로 그 거스름돈이 자동으로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일본 자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 자판기들은 돈을 넣으면은 총액으로. 그렇죠. 계속 있잖아요. 그쵸, 누가 그쵸. 또 누를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돈 넣고 너도 먹어 해서 몇 명 더 두르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죠, 일본. 하나만 누르면 바로 그냥 잔돈 나와요? 잔돈이 바로 나옵니다. 신기하다.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콘서트에서 떼창을 하고 일본인은 따라 부르는 게 거의 없다면서요? 네, 화제가 많이 됐던 두 나라의 문화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떼창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의 K컬처처럼 시그니처 문화가 됐는데 일본은 그 떼창을 하면은 상당히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요새는 또 이제 공연 문화도 많이 공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도 그 같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노래를 잘 못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냥 옹알옹알. 예, 옹알옹알 내지는 이제 음도 잘 안 맞고 왜냐하면 몇 명이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의 한 덩어리가 되다시피 그 누가 부르는 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떼창이 울려 퍼진다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공연에 대한 생각 자체도 다르고 선의 개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뮤지션, 퍼포머의 영역, 퍼포머의 역할을 관객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에요. 저거는 가수만이 해야 되는 거고 가수의 영역이니까 내가 침범을 해서는 안 돼. 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공연 보러 왔는데 공연 보러 와서 같이 노는 건데 사실 이제 퍼포머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관객들이 저거는 이제 공연자의 몫이고 또 여기 와 있는 관객들도 저 공연자의 공연을 보러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면 저 사람한테도 민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려지는 거죠. 선을 긋는 거네요. 그것도. 네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뮤지션은 와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내 노래도 다 따라 불러주네 하는데 또 어떤 싫어하는 뮤지션은 나 노래하는데 왜 자꾸 따라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용히 그런, 마이크 이렇게 넘겨줘도 일본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시면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왜 프로야구 응원도 단체로 하잖아요. 그게 또 재미로 가는 거고. 그것도 또 똑같은 심리겠네요. 네, 일본 프로야구 응원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선동열 선수 뛸 때 좀 보긴 했었는데 그냥 뭐 빠라바라밤 뭐 이런 음악 틀어놓고 그런 소리만 좀 나고 굉장히 그 정해진 동작만 하고 개인적인 소리 안 나고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하죠 또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응원 문화가 되게 특이한 거죠. 네, 미국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렇죠. 팬데믹 때도 미국에서 프로야구 못 열릴 때, MLB 못 열릴 때 우리나라 걸 이제 영상으로 뭐 거기서 틀어주고 했던 적 있잖아요. 되게 또 재밌어 했다고요. 저런 응원 문화도 있나 다 같이 하는. 그래서 치어리딩도 따라하고. 약간 좀 대만은 비슷하게 한다. 대만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치어리더 분들이 대만 가서 또 활동하시기도 하고. 근데 또 이게 하다 어떤 정치적인 집회, 탄핵 집회 때도 뭐 응원봉이 등장을 하고. 그렇죠. 거의 뭐 떼창도 많이 하고 공연처럼 시위가 공연같이 떼창도 하고 응원봉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일종의 문화라고. 이제 그 정치 집회 양상도 일본하고 상당히 다르죠. 일본은 이제 크게 그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해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폴리스 라인 안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 정도만 하는데 한국은 이제 선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일단 나오시죠. 사람들이. 경찰이 도로에다 선을 깔아주죠. 예, 그 사고 나지 않게만 통제를 하고 평소에 도로와 인도라든가 이런 이제 시민과 공권력의 경계 같은 게 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서양의 연극이나 네.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떼창 문화에서 알 수 있는 이런 공연의 모습이 전통적인 한국 공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변형된 마당놀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 관객석으로 막 들어와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관객들을 불러다가 이 무대 안에 넣고 연기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공연자와 무대에 선이 없는 거죠. 다 같이 하는. 네, 전통적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무대는 무대, 예, 관객은 관객 이런 구분이 상당히 강한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있는 선도 넘는 거고, 네. 일본 사람들은 없는데도 선을 긋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도 나오는데. 네. 한국의 갑질, 아까 그 주체성 자기, 네네. 약간 그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일본에는 이지메. 일단 일본에서는 근데 이게 이지메가 네. 안 좋은 학생들 한두 명이 벌이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지역사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맥락에서 이지메라는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지메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네. 집단의 규칙 같은 게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단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집단의 규칙을 따르려 하지 않는 한두 사람에게 이 집단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이지메입니다. 그 집단의 규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현상. 네네. 물론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심한 정도까지 가죠. 거의 이제 그 집단 내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떠나야 하는? 네, 떠나거나 아니면 죽은 듯이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그 규격화돼서 그 네네네. 틀을 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일본이 그 여러 가지로 사회를 또 이제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그런 통제를 따를 때 또 이제 일본 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따르는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규칙이 많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 같은 데에 아이들이 입어야 되는 복장이라든가 가방 안에 들어가는 소지품들이 종류랑 규격이 다 있어요. 이름 쓰는 위치까지 있습니다. 손수건도 똑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고. 손수건에 어느 위치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있어요. 매뉴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상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쟤는 왜 손수건 가운데다 이름을 써?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학부모들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뒷말, 이지메식으로 자꾸 자기 갈 때마다 뭐 수근수근하고 자꾸 어떤 중요한 일에서 따돌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까지 가는 거죠. 그게 막 서로 때리고 욕하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은 그 엄마들의 뭐래도 뭐 대비라고 하나 인사회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처음 이사 가면은 뭐 놀이터가 됐든 유치원이 대비더라? 됐든 뭐 그런 데 가서 인사를 또 잘 해야 된다고. 예. 공원에 있는 그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의 무리에 대비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신고식 같은 건데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유모차의 종류, 규격, 가격대, 뭐 아이가 입어야 될 옷, 엄마가 입고 있어야 될 옷 이런 것들을 이제 맞지 않게 하고 나왔으면 이상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이지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유모차의 종류까지, 엄마의 옷차림까지. 네네. 그것도 그냥 그 공원, 동네 그냥 애들 놀이터, 애들 노는 데인데 나갔는데. 네네. 우리도 뭐 굳이 말하면 한국도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종류가 좀 많이 다른 그쵸. 집단주의. 근데 일본에서는 이지메 할 때 이지메에 동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지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같다라는 거를 자기가 규율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지메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지메를 할 때는 그냥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좋든 싫든. 아니 그러면 이지메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 가능하긴 합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네. 지역사회라든가 직장에서 이지메가 행해질 때는 거의 뭐 지역을 떠나거나 직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회사 내에서도 어떤 회사 내 규율을 안 지키고 튀는 직원이 있으면은 이지메를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따돌림이나 왕따랑은 많이 다른 거네요. 예, 좀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는데 뭐 네. 무리가 한 사람을 뭐 린치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이런 현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지메는 그 이제 집단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라는 성격이고, 한국의 뭐 왕따라든지 이런 현상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그 핵심 인물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리를 만들어서 누구 하나를 내 영향력을 완전히 이제 그 갑질이죠, 일종의. 내 말 들어. 네, 그 더글로리의 연진이 패거리처럼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의 투사 대상으로 삼는. 약간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일본 가서 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 대비 하는데 유모차 막 비싼 거 끌고 나가고 막 화려한 옷 입고 나가고 우리 애만 뭐 이렇게 손수건 더 이따시만한 거 해주고 막 뭐 어쩌라고 막 뭐 이러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도 되긴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따돌릴 거야. 예.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짧게 있을 땐 괜찮은데 오래 뭐 살고 10년, 20년 살 거라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실 경우라면은 그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집단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질이 많은 이유도 이것도 일본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갑질이 벌어지는 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집단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가치 또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나의 어떤 지위라든지 능력이 남보다 우위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펼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한테 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우월감을 갖고 그 우월감이 있을 때 이걸 또 펼쳐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게 풀리면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서로 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게 이제 과하게 되면은 이제 갑질이라든가 남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얘기만 하고. 그쵸? 근데 반대로 또 을이 갑이 돼서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을질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든지 내가 을이 우위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뭐 지위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나보다 위인데 요 맥락,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을의 권익을 위해서 장치들이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을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갑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갑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를 을질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가 많은 나라. 이것도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일까요? 내가 일단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고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안 되는 게 어딨니? 라든가 이제 이런 말씀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신데, 그래서 유일하게 당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를 누렸으면 좋겠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믿음이라든가 그걸 침해하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를 누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나한테 지금 안 온다 할 때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게 쉽죠. 주관적으로. 부당한 게 유난히 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거고 뭐만 해도 시비를 걸고 뭐만 해도 뭐라고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행복도는 낮을 수밖에 없죠. 현실에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이제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세계적으로 낮은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뭐 기사 같은데 달리는 댓글 같은 것만 봐도 아유 왜 이렇게 프로 불편러들이 많냐 막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로. 그것도 불편하죠 또. 근데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회를 또 움직이는 원동력이 또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게 상당히 큰 동기가 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뭐 속이 안 좋으면은 뭐 토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이고. 뭔가 해소방을 찾아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부당하게 느낄수록 현실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제 현실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개선을 해왔고 상당히 이제 많이 또 누리게 된 것도 많이 있죠. 예전에 비하면. 근데 여전히 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만족을 위해서 불편해하시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또 그런 프로 불편러도 거의 없겠네요. 그런 순응하고. 맞습니다. 그런 조직이나 나라에 대한 불편을 입 밖으로 내는 게 민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불편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네. 얘기하면은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당장.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평화롭고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고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측면도 일본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집니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예, 뭐 제가 그 다른 측면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측면도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많죠. 찾아보면. 그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찾아서 네. 이야기를 또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